수줍음은 그저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히 소속되고 싶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 뒤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아이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놀이터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게임이 펼쳐지고 우정이 싹트지만 아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며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있어. 위험을 감수하지 마.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입니다. 내면에서는 갈망과 두려움 사이의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수줍음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의 부족도 아닙니다. 사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은 종종 다른 누구보다도 연결을 더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목받고 자유롭게 웃고 망설임 없이 말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너무 높이 설정된 신경계, 즉 평범한 순간조차 압도적으로 느끼게 하는 민감성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왜 어떤 아이들은 침묵을 지키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당신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어쩌면 당신 자신까지도 다르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수줍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성격 유형으로 가정하며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키가 크거나 작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이가 평생 지녀야 할 영구적인 꼬리표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입니다. 수줍음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 앞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생리적 살아있는 반응입니다. 신경계를 라디오의 볼륨 조절기처럼 다이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의 경우 그 다이얼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얼굴을 만날 때 그들의 신경은 배경에서 조용히 윙윙거리며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경우 다이얼은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굉음으로 변합니다. 위험이 없는데도 몸은 마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신호를 보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위해 호명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질문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는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비춰진 것처럼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뺨이 붉어지고 목이 조여들며 방금 전까지 명확했던 단어들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비록 논리적으로는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마치 생존이 걸린 것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몸은 항상 논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감정뿐만 아니라 감각으로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무겁고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벽 뒤에 갇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만남은 단순히 상호작용의 순간이 아니라 욕망과 두려움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연결을 원합니다. 그들은 놀고 말하고 주목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면 판단의 무게가 소속감의 이끌림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발걸음이 10배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연결은 또한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삶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주었습니다. 마음은 한 방향으로 이끌고 두려움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줄다리기는 단순히 그들의 어린 시절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자랄 수 있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다면 수줍음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민하게 조율된 신경계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고뇌와 숨겨진 강점을 모두 발견합니다. 이 시점에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줍음은 내향성과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을 혼동하지만 이들은 마음의 완전히 다른 영역에 존재합니다. 내향성은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향적인 아이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고독이 재충전의 장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용한 곳, 책 또는 혼자 하는 놀이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줍음은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도 사회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경성 긴장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외향적인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웃음소리를 좋아하며 붐비는 생일 파티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고 먼저 시작하고 먼저 말할 순간이 오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스포트라이트가 견딜 수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불꽃놀이처럼 터져 나오지만 어느 하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줍음의 조용한 감옥입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아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아상 형성입니다. 어린 시절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는 종종 침묵을 중심으로 얽힙니다. 그들은 나는 조용한 아이야.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야. 나는 소속되지 못하는 아이야. 라고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의 자아 개념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어린 시절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줍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아이가 지니기 시작하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신이 어울리지 못한다고 믿으면 어울리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망설임의 순간으로 시작된 것이 평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은 집단에서는 침묵하지만 종종 비범한 관찰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둘러 말할 때 그들은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을 소음으로 채울 때 그들은 멈춤, 미묘한 시선, 작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의 조용함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바로 표면 아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설에 직면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즉, 영원히 조용한 아이, 간과되는 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그들에게 깊이, 인식, 민감함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고뇌와 강점 사이에 이 공간에서 수줍음의 심리가 삶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침묵은 결코 텅 빈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말로 표현되지 않은 탁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경, 특히 교실에서는 침묵이 잘못 해석됩니다. 학교는 종종 손을 먼저 드는 아이들, 토론을 주도하는 아이들,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서서히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활동으로 활기 넘치는 교실을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열정적인 목소리들이 즉시 솟아오르고 대답들이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그 사이에 수줍음이 많은 아이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사려 깊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손은 내려져 있습니다. 생각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작은 자신감 한 조각이 사라집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뛰어난 아이디어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우정이 조용한 안녕 이 전해지지 않아 피어나지 못했을까요? 이 생각에는 가슴 아프면서도 영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침묵 뒤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감을 주는 것은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며 여전히 내면에 살아있는 풍부함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환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속도와 소리만을 중요시하는 교실은 의도치 않게 깊이와 민감함을 지닌 아이들을 침묵시킵니다. 이미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침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추고 귀에 깊게 들으면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너무 무거워 놓아줄 수 없는 단어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내면에는 일종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야기, 질문, 관찰로 가득 찬 선반들로 가득합니다. 비극은 이 선반들이 종종 잠겨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원, 즉 부드러운 격려, 안전한 공간, 친절한 경청자가 주어지면 그 선반들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페이지가 넘겨지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때 보이지 않던 탁월함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수줍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 부족에 관한 것이 아니며 생각의 공허함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을 가로막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하다고 오해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침묵 속에 숨겨진 보물을 놓치게 됩니다. 교실과 놀이터를 넘어 수줍음은 훨씬 더 개인적인 것, 즉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비범한 인식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모든 시선, 배경의 모든 웃음소리, 모든 작은 몸짓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인식은 공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궁금해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상상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인식은 아이를 끝없는 자의식의 덫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짧은 대화 후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들렸나?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을까? 너무 많이 말했나? 아니면 너무 적게 말했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상호작용이 수줍음이 많은 아이에게는 끝없는 의심에 메아리 방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설정하지 않은 기준에 자신을 측정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잊어버린 순간들을 해부합니다. 이것이 수줍음의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친구 눈에 조용한 슬픔, 누군가의 어조에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의 민감성은 그들을 세심하고 자비롭고 종종 나이보다 현명하게 만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민감성이 자기 비판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장 가혹한 심판자가 되어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찾아냅니다. 마치 수줍음이 그들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울 앞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반성하고, 항상 질문하며, 항상 수용을 찾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얽혀 있습니다. 공감의 선물, 불안감의 무게, 그리고 이 끊임없는 긴장감은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붙잡고 있어야 할 가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수줍음은 용기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지기 쉬운 형태로 용기를 지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보살핌이 필요한 용기 말입니다. 자의식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모든 수줍음이 많은 아이에게는 또한 강인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보는 능력, 세상을 날카롭게 느끼는 능력, 드물고 귀중한 민감성을 지니는 능력입니다. 결국 위험은 수줍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그 때문에 믿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눈에 띄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것이 되면 그들은 기회로부터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부드럽게 재구성되면, 즉 그들이 자신의 조용함을 실패가 아닌 깊이로 보게 되면 한때 부담으로 느껴졌던 바로 그 민감성이 그들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줍음의 이야기는 아이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쓰여집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민감하고 깜빡이며 세상의 바람에 취약합니다. 그 불꽃이 꾸준한 빛으로 자랄지 아니면 연기로 사라질지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친절함이 수줍음을 만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눈에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재촉하는 대신 부드러운 초대를 건네는 부모를 상상해 보세요. 해보고 싶니? 아직 준비가 안 돼도 괜찮아. 갑자기 강제로 조용한 아이를 부르지 않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자신의 리듬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생님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인내의 행동들은 안전을 만들어내고 안전은 용기가 자라기 시작하는 토양입니다. 모든 부드러운 격려와 함께 아이는 자신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조용하니? 또는 그렇게 수줍어하지 마. 와 같은 말을 들을 때 불꽃은 약해집니다. 조롱이나 가혹한 요구는 힘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심화시킵니다. 아이는 세상이 이미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믿으며 더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나 자신으로 있는 것은 위험해. 내 침묵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을 둘러싼 벽은 더 높아지고 오르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환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격려, 인내, 공감으로 가득 찬 정원에서 자랍니다. 이 정원에서는 가장 섬세한 성격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사막에서 자랍니다. 시끄럽고 대담한 사람만이 칭찬받고 조용함은 결함으로 간주되는 곳입니다. 이 사막에서는 수줍음이 외로움으로 굳어지거나 더 나쁘게는 자신의 목소리가 결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혹독한 사막에서도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내면에 잠재력의 불꽃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원이 있다면, 심지어 몇 년 후에도
그 불꽃은 여전히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수줍음이 종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돌봄으로 양육될 때 변화할 수 있는 반응, 패턴, 존재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은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불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자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섬세한 힘을 꺼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부주의하게 불어낼 것인가?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의 무게를 성인이 되어서도 짊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자신감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다른 이들은 한때 자신을 약하게 느끼게 했던 바로 그 민감함에서 서서히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조용한 방식으로 수줍음을 공감, 창의성, 그리고 크게 외치지 않지만 울림을 주는 리더십으로 변화시킵니다. 한때 교실에 조용히 앉아 다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관찰들을 저장했던 작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고뇌를 색과 모양으로 바꾼 예술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듣고 인내심과 보살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많은 이야기 뒤에는 한때 자신이 과연 소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던 수줍음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여정은 거의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집니다. 수업 시간에 속삭이던 대답이 다음 날에는 손을 드는 것으로 변합니다. 망설이던 미소가 첫 우정이 됩니다. 격려의 순간이 자기 신뢰의 씨앗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때 오를 수 없다고 느껴졌던 벽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침묵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수줍음의 그림자는 종종 남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전직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은 대화를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말하기 전에 단어를 연습하거나 기회가 생겼을 때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옛 속삭임이 메아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 위험을 감수하지 마. 그러나 심리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패턴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망설임의 습관은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지적인 관계, 안전한 경험, 연습을 통해 가장 깊은 수줍음조차도 조용한 강인함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한때 수줍음이 많은 아이를 가로막았던 바로 그 요소가 종종 그들의 연민의 원천이 됩니다. 그들은 주변에 앉아있는 기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소외될 때 알아차리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은 침묵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한때 부담으로 느껴졌던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한때 놀이터 가장자리에 서 있던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깊이 듣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큰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에서 옵니다. 결국 우리는 수줍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인가요? 아마도 수줍음은 결함도 세장도 아니라 삶을 더 큰 민감함으로 경험하게 하는 렌즈일 것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가 놀이터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연결의 위험과 보상에 대한 섬세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은 양육될 때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에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수줍음은 보편적인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는 우리 자신의 놀이터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주목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지?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고뇌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진실, 즉 소속에 대한 갈망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진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들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여정도 보게 됩니다. 다시 불꽃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며 쉽게 간과되거나 오해받습니다. 시간과 돌봄이 주어지면 그것은 더 꾸준히 자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것은 결코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둠 속의 촛불 하나면 누군가를 집으로 안내하기에 충분합니다. 온화한 손으로 들고 가는 등불은 많은 이들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운명입니다. 자신의 조용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빛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감함은 받아들여질 때 공감이 됩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간이 주어질 때 의도가 됩니다. 그들의 망설임은 친절과 만날 때 지혜가 됩니다. 그들은 항상 가장 시끄러운 사람은 아닐지라도 종종 가장 진정성 있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것이 연민으로 꽃피울 수 있고 망설임으로 시작된 것이 용기로 자랄 수 있으며 수줍음으로 시작된 것이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